어머니의 도장을 훔쳐 집 한 채를 통째로 가로챈 오빠.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그 집에 7억 원의 재개발 보상금이 걸렸습니다. 평생 국밥집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해온 66세 여성 앞에 연락을 끊고 살았던 오빠가 다시 나타납니다. 문맹이었던 어머니를 속여받아낸 증여계약서 한 장. 그 종이 한 장이 한 가족의 운명을 어떻게 갈라놓았는지, 그리고 법정에서 마침내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지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새벽 4시 반, 인천의 어느 전통시장 골목에 희미한 불빛 하나가 켜집니다. 66세 박선자 씨가 국밥집 문을 여는 시간이지요. 40에 가까이 이 자리를 지켜온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고를 우려내는 커다란 솥 앞에 서서 그녀는 묵묵히 국자를 젓습니다. 손등에는 오래된 화상 자국이, 허리에는 평생을 따라다닌 통증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도 선자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준호를 홀로 키워야 했고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그릇이 테이블 위로 오갔지요. 그때 선자 씨의 낡은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는 부산 지역 번호였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선자님 되시지요? 부산 동래구청 재산세과입니다. 선자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부산. 그 도시 이름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이미정님 명의의 사직동 단독주택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상속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현재 박선호 씨께서 단독 상속인으로 등록되어 계십니다. 박선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선자 씨의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30년도 넘게 지워버리려 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오빠. 아니, 더 이상 오빠라 부르고 싶지 않은 사람. 그가 왜 지금 이 시간에 다시 자신의 삶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일까요? 잠깐만요. 그 집이 아직 있다고요? 선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집은 당연히 정리되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니, 생각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집에 얽힌 기억들을 함께 묻어버리고 싶었으니까요. 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서요. 보상금 관련 절차 때문에 상속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록상 증여계약서가 남아 있어서 박선호 씨께서 생전에 어머니로부터 전부 증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여계약서. 그 단어가 선자 씨의 귓전을 파고들었습니다. 갑자기 수십 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던 손. 동사무소 창구 앞에서 오빠가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던 모습. 그리고 그날 밤 연탄불 앞에 쓰러져 있던 어머니를 발견했던 순간까지 선자 씨는 전화기를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국밥집 안에서 손님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부산 달동네의 낡은 집. 그 집 마루 밑에 숨어서 오빠의 폭력을 피하던 어린 시절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언니 영자의 비명소리, 어머니의 울음소리, 그리고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며 허리를 다쳤던 그날의 고통까지. 그 사람하고는 30년도 넘게 연락 끊고 살았는데요. 선자 씨는 겨우 그 말만 내뱉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구청 직원의 사무적인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과거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박선호. 4살 위의 오빠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선자에게 그는 보호자가 아니라 공포 그 자체였지요. 술만 마시면 집에 들이닥쳐 돈을 요구했고 없다고 하면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장남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이 용서되던 시대였습니다. 어머니는 맞으면서도 아들을 감쌌고 딸들은 맞으면서도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빠가 지금 자신에게서 빼앗아간 것을 들고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7억 원이라는 재개발 보상금과 함께 선자 씨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평생을 가난과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 준호를 키우느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허리 통증은 만성이 되었고 손가락 마디마다 류머티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언젠가는 나아지리라 믿으며. 그런데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재산마저 오빠가 가로채 간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머니를 속여서 그를 모르는 어머니에게 무슨 서류인지도 알려주지 않고 도장을 찍게 한 것이지요. 엄마가 집 지키는데 필요하다고 했다 아이가. 30년 전 오빠가 했던 말이 귓전에 맴돌았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 그 종이 한 장으로 오빠는 어머니의 집을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선자 씨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어느새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애써 외면했던 과거가 다시 손을 뻗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어. 선자 씨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지키고 싶었던 것, 자신과 언니 영자의 몫이었던 것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비록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진실은 여전히 어딘가에 남아있을 터였습니다. 선자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산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 집이 있는 곳으로, 오빠가 훔쳐간 것이 있는 곳으로,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이 남아있는 곳으로. 국밥집 불을 끄며 선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짓눌러온 억울함, 말하지 못한 분노,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그 모든 것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 온 것이지요. 과연 선자 씨는 30년 전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오빠와의 대면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그 집은 과연 누구의 것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이제 막 시작된 이 싸움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부산행 KTX 안에서 선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마치 자신의 지난 세월 같았습니다. 빠르게 흘러갔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붙잡지 못한 시간들. 손에 쥔 것은 낡은 가방 하나와 구청에서 받은 서류 봉투뿐이었습니다. 부산역에 내리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40년 전 이 도시를 떠날 때만 해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다짐했었지요. 그런데 지금 66세의 몸으로 다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오빠가 훔쳐간 것을 되찾기 위해서. 부산 동래구청 민원실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선자 씨는 번호표를 뽑아들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 창구 너머의 젊은 직원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박 선자님, 해당 부동산은 1994년에 어머니 이미정님에서 박선호님 앞으로 증여 이전되었습니다. 등기부등 본상 현재 소유자는 박선호님이시고요. 선자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1994년. 그의 자신은 인천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며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지요.
그 증여계약서를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이 복사본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선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서류 위에 어머니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동그란 인주 자국. 그 옆에는 어머니의 이름 석자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는데 그 글씨체는 분명 오빠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이름조차 쓸 줄 몰랐으니까요. 이거 어머니가 직접 쓴 게 아닙니다. 어머니는 글을 모르셨어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법적으로는 유효한 증여계약서입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소송? 그 단어가 선자 씨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평생 법원 문턱 한 번 밟아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뭘 하는 사람인지, 소송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지요. 구청을 나온 선자 씨는 한참을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발길은 저절로 옛 동네 쪽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사직직동 달동네 입구였습니다. 그러나 기억 속의 풍경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좁은 골목길도 가파른 계단도 허름한 슬레이트 지붕들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높다란 철조망이 둘러쳐진 공터와 재개발 안내 현수막만 펄럭이고 있었지요. 선자 씨는 철조망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어딘가에 어머니의 집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태어난 곳, 오빠에게 맞아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던 곳, 어머니가 연탄불 앞에 쓰러져 있던 곳, 이제는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곳이 7억 원짜리 보상금으로 환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박선자 씨 아니세요? 돌아보니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구청 사회복지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상속조사 담당자였습니다. 연락을 드렸는데 받지 않으셔서요. 혹시나 해서 현장에 나와봤는데 여기 계셨네요. 복지사는 선자 씨를 근처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재개발 보상금이 최소 7억입니다. 그런데 현재 오빠분이 단독 소유자로 되어 있어서 법적으로는 오빠분이 전액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선자 씨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상속은 어떻게 된 건가요? 증여가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속 대상 재산이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이미 집이 오빠분 것이 되어버린 거지요. 선자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빠는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집을 가로채 놓으면 나중에 상속 문제가 생기지 않을 테니까요. 근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복지사가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증여계약서를 보면 어머니 본인 서명이 아니라 도장만 찍혀 있어요. 그리고 증인도 없고 공증도 받지 않았더라고요. 당시에는 그래도 유효했지만 만약 강압이나 사기가 있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선자 씨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강압, 사기,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법률구조공단에 가보세요.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어요. 소득 기준에 해당되시면 소송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고요. 선자 씨는 그 길로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좁은 상담실에서 만난 김태식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쉽지 않아요. 변호사는 펜을 들어 종이 위에 무언가를 적으며 설명했습니다. 증여계약 무효를 주장하려면
당시 어머니가 의사무능력 상태였거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였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문제는 30년 전 일이라 증거가 거의 없다는 거지요. 선자 씨는 막막했습니다. 증거라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이제 자신과 오빠 그리고 언니 영자뿐이었습니다. 오빠가 스스로 인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가 눈을 들었습니다. 본인이 사기나 강압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 있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녹음이든 문서든 상관없어요. 다만 그걸 받아내기가 쉽지 않겠지요. 선자 씨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오빠를 만나야 한다. 30년 만에 피하고 싶었던 사람을, 두려웠던 사람을, 오빠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복지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주소는 알고 있어요. 부산 사하구 쪽에 사시더라고요. 근데 박선자 씨 혼자 가시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선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 그 단어는 이미 자신의 어린 시절 전부를 설명하는 말이었습니다. 오빠와 함께한 모든 기억이 위험이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선자 씨는 저렴한 여인숙 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며 옛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12살 때였습니다. 오빠가 술에 취해 들어와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없다고 하자 장롱을 뒤엎기 시작했지요. 언니 영자가 말리려 했지만 오빠는 언니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선자가 오빠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오빠의 발이 선자의 배를 걷어찼습니다. 선자는 마루 밖으로 나동그라졌고 그대로 계단 아래까지 굴러떨어졌습니다. 등허리에서 뭔가 뚝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선자 씨의 허리는 평생 통증을 달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억. 어머니가 동사무소에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오빠가 어머니를 데리고 나갔다가 저녁 무렵 돌아왔는데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 선자가 물었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다가 부엌으로 들어가 연탄을 피웠습니다. 한여름이었는데도 연탄을 피웠습니다. 엄마, 왜 불을 피워? 더운데. 어머니는 대답 없이 연탄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선자는 이상함을 느끼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달려가 보니 어머니가 연탄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선자는 비명을 지르며 어머니를 끌어냈습니다. 병원에서 어머니는 며칠간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난 후에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자는 알았습니다. 오빠가 무슨 짓을 했는지, 어머니를 어떻게 몰아붙였는지. 여인숙 창문으로 부산의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선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제 복지사에게 받은 오빠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듣게 될 그 목소리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돌아가는 것. 어머니가 당한 일을 그냥 묻어두는 것. 평생 억울함을 안고 사는 것. 선자 씨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누구요? 그 목소리. 30년이 지났지만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굵고 거친 폭력의 기억이 서린 그 목소리. 오빠 나야. 선자.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말했습니다. 선자, 네가 왜 전화를 하노? 선자 씨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30년 전의 진실을 파헤치는 일이, 어머니가 빼앗긴 것을 되찾는 일이, 그리고 자신의 두려움과 마주하는 일이. 오빠 만나야 할 것 같아. 할 얘기가 있어. 오빠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소리조차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무슨 얘기? 돈 얘기 아이가? 선자 씨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응, 돈 얘기야. 엄마 집 얘기.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 집은 내 기라. 내가 지킨 기라. 니들은 손 한 번 안 댔잖아. 선자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오빠, 한 번만 만나자. 내가 부산에 와 있어. 긴 침묵 끝에 오빠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점심때 와라. 사하구 그 분식집 알제? 거기서 보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선자 씨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산의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30년 만에 오빠와 마주 앉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것. 어머니가 지키지 못한 것을 자신이 되찾겠다는 것. 그것이 설령 30년 묵은 상처를 다시 헤집는 일이 되더라도. 선자 씨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말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오빠가 스스로 인정하면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고. 내일 이 작은 기계가 30년 전의 진실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선자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해봐야 한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창밖으로 갈매기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선자 씨는 그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시작될 것입니다. 분식집 문을 열자 튀김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후 2시, 점심시간이 지나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선자 씨는 안쪽 구석 자리를 골라 앉았습니다. 가방 속 녹음기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오빠는 정확히 10분 늦게 나타났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을 때 선자 씨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오빠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때 장대 같던 체구는 쪼그라들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습니다. 걸음걸이도 절뚝거렸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차갑고 경계하는, 그리고 어딘가 불안한 눈빛. 오빠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서로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의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야, 네 많이 늙었다. 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가방에 손을 넣어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빠가 피식 웃었습니다. 이 웃음, 예전에도 이랬습니다. 상대방을 깔보는 듯한 비아냥거리는 웃음. 그래서 무슨 얘기하려고? 돈 달락 하는 거 아이가? 선자 씨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꺼내 놓았습니다. 증여계약서 복사본이었습니다. 오빠, 이거 기억해? 오빠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태어남을 되찾았습니다. 그래, 알지. 엄마가 나한테 집 준 거 아이가. 선자 씨는 서류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엄마가 줬어? 엄마가 이게 뭔지 알고 도장 찍었어? 오빠가 눈을 피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그런 거 잘 모르잖아. 내가 설명해줬지. 선자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조금만 더 밀어붙여야 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했는데?
오빠가 다시 선자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야, 니 지금 뭐 하는 기고? 나 잡으러 온 기가? 선자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빠, 나 그냥 알고 싶어서 그래. 그날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집 지킨다고 했어? 오빠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움찔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집 지키는데 필요하다 했다. 그게 뭐가 잘못이고? 선자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울면 안 되었습니다. 오빠 엄마는 그게 집을 오빠한테 넘기는 서류인 줄 몰랐잖아. 오빠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알면 뭐하노? 어차피 니들은 다 떠났잖아. 부산 떠나서 딴 데 가서 살면서 엄마 누가 봤노? 내가 봤다 아이가. 분식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던 아주머니가 이쪽을 힐끔 바라보았습니다. 선자 씨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오빠가 엄마 봤어? 돈 뜯으러 올 때만 왔잖아. 엄마 때리고 우리 때리고 그러고 나서 또 사라지고. 오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주먹이 선자 씨의 얼굴로 날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빠는 주먹을 풀었습니다. 나이 든 탓인지 기력이 쇠한 탓인지. 야,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네가 아나? 사업 말아먹고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나도 살아야 했다 아이가. 선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도장 훔쳐서 집 가로챈 거야? 그게 오빠가 살겠다는 방법이었어? 오빠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컵이 흔들렸습니다. 훔치다니. 내가 언제 훔쳤노? 선자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뭔지도 안 알려주고 도장 찍게 한 거, 그게 훔친 거 아니야? 오빠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선자 씨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빠, 그날 밤 기억해? 엄마가 동사무소에서 돌아온 날. 연탄불 피우고 쓰러져 있던 거. 오빠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아는 것이었습니다. 기억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니다. 선자 씨는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왜 그랬을까? 오빠가 뭐라고 했길래 엄마가 그랬을까? 오빠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오빠인가 싶었습니다. 폭력을 휘두르던 사람, 무서웠던 사람, 증오했던 사람. 엄마가 안 찍는다고 했다. 오빠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자 씨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안 찍는다고 했는데 내가 막. 오빠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집 팔아서 니들 줄 기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막 소리 질렀다. 내가 장남인데 왜 나한테는 안 주노? 왜 딸들한테만 주려 하노? 선자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담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울었다. 울면서 도장 찍었다. 오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나도 안다. 내가 잘못한 거. 근데 그때는 내가 미쳐 있었다. 돈 때문에, 빚 때문에, 살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선자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품어온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저 사람도 불쌍하다는 생각. 아니, 불쌍하다기보다 처량하다는 생각. 오빠, 그 집 재개발 들어가는 거 알지?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지. 7억이라 하던데. 선자 씨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 돈, 오빠 혼자 다 가져갈 거야? 오빠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선자야, 나도 이제 늙었다.
몸도 성치 않고 그 돈 아이면 나 어떻게 사노? 선자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딘가 기대했던 것인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빠, 나랑 영자 언니도 엄마 딸이야. 그 집은 원래 우리 목도 있었어. 오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 집은 내가 지킨 기다. 엄마 병원비도 내가 냈고 장례비도 내가 냈다. 선자 씨는 눈을 떴습니다. 오빠, 거짓말하지 마. 엄마 장례식에 오빠 안 왔잖아. 오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들킨 것이었습니다. 그건 그때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선자 씨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빠, 나 법대로 할 거야. 그 집 엄마가 제정신으로 준 거 아니잖아. 오빠가 방금 그랬잖아. 엄마 울면서 도장 찍었다고. 오빠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야, 선자야. 네 지금 나 협박하는 기가? 선자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협박 아니야. 그냥 사실대로 하겠다는 거야. 분식집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녹음기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제대로 녹음된 것이었습니다. 오빠의 고백이 모두 담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승리의 기쁨 같은 것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오빠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늙고 초라해진 모습, 떨리는 어깨, 충혈된 눈. 저 사람도 평생 무언가에 쫓기며 살았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박선자 씨 되시지요? 저 박진우라고 합니다. 선호 씨 아들이에요. 선자 씨는 멈칫했습니다. 조카였습니다. 만난 적은 없지만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엄마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오늘 만났다고. 저도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선자 씨는 망설였습니다. 조카가 왜 자신을 만나려 하는 걸까요? 왜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진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유품 정리하다가 찾은 게 있어요. 작은 엄마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선자 씨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 무엇일까요? 알겠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진우가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선자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야 진짜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무엇을 남겼을까요? 그것이 30년 전의 진실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선자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발 한 발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걸어갔던 그 길 위를. 조카 진우가 알려준 주소는 해운대 근처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선자 씨가 도착했을 때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자 씨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딘가 오빠를 닮은 이목구비였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경계심 대신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엄마 와주셨네요. 선자 씨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낡은 천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진우야, 처음 보는구나.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연락도 안 드리고 살았어요. 아버지가 작은 엄마 쪽 연락하면 안 된다고 하셔서. 선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다운 행동이었습니다.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진우가 천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빛바랜 공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표지에 이미정이라는 글씨가 서툰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선자 씨의 숨이 멎었습니다. 이게 엄마 거야?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유품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장롱 깊숙이 숨겨져 있었어요. 선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글을 모르셨습니다. 그런데 일기장이라니. 첫 장을 펼쳤습니다. 서툴고 삐뚤빠뚤한 글씨들이 빼곡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쓴 것처럼. 할머니가 만년에 글을 배우셨대요. 복지관에서요. 70 넘어서 한글 배우시고 이 일기장을 쓰셨다고 해요. 선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글을 배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인천에서 국밥집 불을 지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글을 배우고 이 공책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가고 있을 때 읽어보셔도 돼요. 작은 엄마한테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선자 씨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8년이라고 적힌 날짜가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이었습니다. 오늘 복지관에서 글자 배웠다. 선생님이 잘한다고 했다. 내 이름 쓸 수 있다. 이미정. 참 신기하다. 선자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선우가 또 왔다. 돈 달라고 했다. 없다고 했더니 소리 질렀다. 무섭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선자 생각이 난다. 잘 사는지 모르겠다. 보고 싶다. 영자도 보고 싶다. 선자 씨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글자 위로 떨어졌습니다. 진우가 조용히 휴지를 건넸습니다. 뒷부분에 작은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선자 씨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뒷장을 펼쳤습니다. 2001년이라고 적힌 페이지였습니다. 선우가 집 서류 가져갔다. 내 앞으로 해놓은 거라고 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았다. 선우 앞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속았다. 선자 씨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어머니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속았다는 것을 선우한테 따졌다. 왜 그랬냐고. 선우가 화냈다. 장남이 집 지키는 게 당연하다고. 딸들은 시집 가면 남이라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선자야, 영자야. 미안하다.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엄마가 멍청해서 도장 찍었다. 그때 선우가 안 찍으면 니들 다 쫓겨난다고 했다. 무서웠다. 그래서 찍었다. 선자 씨는 공책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30년 동안 품어온 원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도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오빠에게 속고 협박당하고 두려움에 떨며 도장을 찍었던 것입니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작은 엄마, 저도 이거 읽고 많이 놀랐어요. 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그렇게 했는지 몰랐어요. 선자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힘들게 살았다는 건 알아요. 사업 실패하고 빚지고 도망 다니고.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선자 씨는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도 오빠의 피해자였구나 싶었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진우야, 너한테는 미안해. 아버지 욕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진실을 알고 싶었어.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작은 엄마가 맞아요. 이건 바로 잡아야 해요. 선자 씨는 놀라서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잡는다니? 진우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저도 아버지한테 직접 들었어요. 오늘 작은 엄마 만나고 오셨잖아요. 집에 와서 술 드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옛날 일이 들통났다고. 선자가 법대로 하겠다고 했다고. 선자 씨는 긴장했습니다. 오빠가 뭐래?
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작은엄마 녹음한 거 다 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작은엄마가 법원 가기 전에 먼저 손 쓰겠다고. 선자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먼저 손 쓴다니? 무슨 뜻이야? 진우가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아버지 집 팔아버리면 된다. 재개발되기 전에 처분하면 선자도 어쩔 수 없다. 선자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가 집을 팔려고 한다. 재개발 보상금을 받기 전에 처분해버리면 자신이 아무리 소송을 해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언제 보낸 거야?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1시간 전이요. 그래서 급하게 연락드린 거예요. 아버지가 내일 부동산 가신다고 했어요. 선자 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진우야, 고마워. 이 일기장 빌려가도 될까?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리는 거예요. 원래 작은엄마 거니까. 선자 씨는 일기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녹음 파일과 어머니의 일기장. 2가지 증거가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오빠가 집을 팔아버리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진우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오빠가 왜 이렇게 급하게 파시려는 거야? 재개발되면 더 많이 받잖아. 진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빚이 많아요. 사채업자들한테요. 재개발 보상금 나오면 다 압류당할 거래요. 그래서 그 전에 현금화하려는 거예요. 선자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빠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눈앞의 것만 보고 편한 길만 찾고 그러다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지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도 동생들도 아들까지도 다 상처를 입었습니다. 진우야, 나가볼게. 고마웠어. 진우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작은엄마, 잠깐만요. 선자 씨가 돌아보았습니다. 진우의 눈에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도 작은엄마 편 들 거예요. 법원 가시면 저도 증인으로 서줄게요. 선자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빠의 아들이 자신의 편을 들겠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배신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진우야, 그러면 내가 힘들어져.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일기장 읽고 많이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걸 덮으면 저도 아버지랑 같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선자 씨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아이는 오빠와 다릅니다. 진실을 마주할 줄 알고 잘못을 인정할 줄 압니다. 고마워, 진우야. 정말 고마워. 카페를 나온 선자 씨는 곧장 법률구조공단으로 향했습니다. 김태식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가처분 신청 넣어야겠네요. 매각을 막으려면요. 선자 씨가 일기장을 내밀었습니다. 변호사가 읽어 내려갔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거면 증거로서 상당히 강력합니다. 피해자 본인이 직접 쓴 진술이니까요. 녹음 파일이랑 합치면 승산이 있어요. 선자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다음 말에 다시 긴장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에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전에 매매가 완료되면 복잡해집니다. 선자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보름. 일주일. 오빠는 내일 당장 부동산에 간다고 했습니다. 매매가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변호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박선호 씨를 직접 설득하는 수밖에 없어요. 매매 보류하도록요. 아니면 매수인한테 연락해서 이 부동산에 분쟁이 있다는 걸 알리는 방법도 있고요. 선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부산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오빠를 설득한다. 가능할까요?
오늘 낮에 만났을 때 오빠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끝까지 집을 지키려 했던 그 눈빛.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법원이 움직이기 전에 오빠가 집을 팔아버리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어머니의 한도, 자신의 30년도, 진우의 용기도 모두 허사가 됩니다. 내일 오빠 만나러 갈게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음기 꼭 가져가세요. 그리고 혼자 가지 마시고요. 선자 씨는 휴대전화를 꺼내 진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우야, 내일 나랑 같이 아버지 만나러 갈 수 있어?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네, 작은 엄마. 같이 갈게요. 선자 씨는 전화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오빠가 멈출 것인지, 끝까지 갈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을 것인지. 창밖의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부산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자 씨는 가방 속 일기장을 꺼내 다시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자야, 영자야. 엄마가 못나서 미안하다. 그래도 엄마는 니들이 제일 사랑스럽다. 잘 살아라. 엄마 걱정 말고 잘 살아라. 선자 씨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엄마, 내가 지킬게. 엄마가 지키지 못한 거 내가 지킬게. 밤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내일이면 30년 묵은 진실이 마침내 햇빛 아래로 나올 것입니다. 소송이 끝난 것은 그로부터 8달 뒤였습니다. 법원은 증여계약의 일부 무효를 인정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과 오빠의 녹음된 고백, 그리고 진우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판사는 당시 증여가 기만과 강박에 의한 것이었음을 인정하며 선자 씨와 영자 씨의 상속 지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오빠의 단독 소유는 무효가 되었고 재개발 보상금 7억 원은 세 남매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날 선자 씨는 법원 계단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겼습니다. 30년 만에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쁨보다는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인천으로 돌아온 선자 씨는 보상금으로 작은 원룸 건물 한 채를 샀습니다. 1층은 직접 국밥집으로 꾸몄습니다. 간판을 달 때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어떤 이름을 붙여야 할까? 결국 정한 이름은 이것이었습니다. 선잔의 국밥 한 그릇 먹고 억울한 인생도 풀어가세요. 가게 문을 열던 첫날 아들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다니느라 바쁜 아이가 새벽같이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축하해. 준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자 씨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국밥집에서 허리를 펴지 못하고 일할 때 이 아이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학교에 다녔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많이 못해줬지?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엄마가 안 쓰러졌으니까 내가 있는 거야. 선자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자신의 손과 닮아 있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손. 가게가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진우였습니다. 작은 엄마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선자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송 이후 오빠와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봤을 때 오빠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건강이 많이 나빠져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래?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이 안 좋대요. 오래 술 드셔서요. 의사 선생님이 얼마 못 버티실 거래요.
선자 씨는 전화기를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오빠가 죽어간다. 그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미워했습니다. 30년 동안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빠는 어머니를 속였고 자신을 때렸고 가족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용서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어머니의 일기장이 떠올랐습니다. 선호도 내 아들이다. 미워도 내 아들이다. 어머니는 끝까지 오빠를 미워하지 못하셨습니다. 맞으면서도 속으면서도 그래도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선자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부산행 기차를 탄 것은 보름이 지나서였습니다. 요양병원은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 소독약 냄새, 형광등 불빛, 복도를 걸으며 선자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오빠가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떠 있었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것이 그 무서웠던 오빠인가 싶었습니다. 주먹을 휘두르던 사람, 고함을 지르던 사람, 어머니를 울리던 사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오빠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자야. 선자 씨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빠도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하겠다. 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안다. 엄마한테도, 니한테도, 영자한테도 다 내 잘못이다. 선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오빠, 나 여기 온 건 오빠 때문이 아니야. 오빠가 힘겹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어 했던 거, 우리 가족의 최소한, 그걸 나도 지키려고 온 거야. 오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자 씨도 울지 않았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충분히 울었으니까요. 오빠, 나 이제 오빠 생각하면서 울지 않을 거야. 그게 내가 오빠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용서야. 선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실 문을 열기 전에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빠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요양병원을 나오는 길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허리가 전보다 덜 아팠습니다. 30년 동안 짊어지고 다녔던 무언가가 내려진 것 같았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원망이었을까요? 아니면 미움 그 자체였을까요? 선자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몸이 가벼워진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인천으로 돌아온 선자 씨는 평소처럼 국밥집 불을 켰습니다. 새벽 4시 반, 사고를 우려내는 커다란 솥 앞에 섰습니다. 국자를 저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도 이렇게 새벽마다 불을 켜셨을까요? 식구들 먹일 걱정에 잠 못 이루셨을까요?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선자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셨던 것은 집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식들이 서로 미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오빠가 세상을 떠난 것은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장례식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우에게 조화를 보냈습니다. 리본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빠, 이제 편히 쉬어요. 봄이 왔습니다.
국밥집 앞 골목에 개나리가 피었습니다. 선자 씨는 가게 문을 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노년은 누구에게 쫓기는 인생이 아닙니다. 스스로 지켜낸 자리 위에서 누리는 평온한 삶입니다. 어머니가 지키지 못한 것을 대신 지켜냈고 오빠가 빼앗아간 것을 되찾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움도 내려놓았습니다. 국밥 한 그릇을 담으며 선자 씨는 생각합니다. 인생은 참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버티고 나면 비로소 가벼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을 위해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상처받으신 분들, 억울함을 삼키며 살아오신 분들,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를 가슴에 품고 계신 분들, 여러분의 인생에도 언젠가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음 한뜰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에 쉼이 되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